저 약골 새끼 몇 대 쥐어박았더니 다리 병신됐다고 징징거리네. 사건의 시작은 3일 전 살을 애는 듯한 강원도 철원의 혹한기 훈련장이었다. 훈련을 마친 중대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비하고 있을 때 병장 박태석은 군화발로 흙바닥에 주저앉은 동기 임성훈의 정강이를 툭툭 찼다. 야, 임성훈. 물. 박태석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조로 말했다. 계급은 같은 병장이었지만 이 부대에서 박태석은 황제였고 임성훈은 노비나 다름없었다. 연대장의 아들이자 사단장의 조카라는 배경은 계급장보다 더 강력한 절대 권력이었다. 임성훈은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급히 수통을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아, 씨발. 누가 미지근한 수통 물 처먹는데? 막 싸가서 시원한 이온 음료 가져오라고. 눈치가 없냐? 그러니 내가 고문관 소리 듣는 거야. 박태석이 수통을 손으로 거칠게 쳐냈다. 철제 수통이 바닥을 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임성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금 훈련 중이라 PX 이용이 불가능해서. 훈련 끝나면 바로 사다 드리겠습니다.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지. 야, 엎드려. 박태석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주변의 간부들은 모두 철수한 상황.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임성훈은 익숙한 공포에 떨며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다. 박 병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끄러워. 넌 주둥이가 문제야. 박태석은 임성훈의 등 위로 올라타 군화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가 연대장인데 너 같은 흙수저 새끼가 감히 토를 달아? 영창 보내줘? 박태석은 임성훈의 등 위에서 널뛰기 하듯 점프했다. 한계에 다다른 임성훈의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비극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박태석이 균형을 잃은 척하며 체중을 실어 임성훈의 오른쪽 종아리를 뒤꿈치로 찍어 눌러버린 것이다. 우두둑. 섬뜩한 파열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끄악. 임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뭐야.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엄살은. 박태석은 쓰러진 임성훈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입 뻥긋하면 알지. 너랑 내 가족까지 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그냥 넘어진 거야. 알았어? 그렇게 임성훈은 국군철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명은 우측 경골 및 비골 복합골절. 하지만 부대 일지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낙상으로 기록되었다. 다시 현재 국군철원병원 305호 병실. 임성훈은 퉁퉁 부어오른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이모였다. 여보세요? 이모. 성훈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모 임선화의 목소리. 임성훈은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켰다. 아닙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이모는 잘 지내시죠? 그래. 이번에 발령 받아서 짐 정리하느라 좀 바빴다. 밥은 잘 먹고? 별일 없는 거지? 임성훈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이모는 바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쳤다고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네, 별일 없습니다. 선임들도 잘해주고 훈련도 할 만합니다. 성훈아, 임선화가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거기 어디니? 부대 아니지? 네. 아, 그게. 숨기지 말고 말해. 배경 소리가 부대가 아니야. 병원이지? 임선화는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중장이자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미세한 공기 흐름, 조카의 떨리는 호흡, 그리고 배경으로 깔리는 병원 안내방송 소리를 그녀가 놓칠 리 없었다. 죄송합니다. 훈련하다가 제가 칠칠 맞아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철원병원입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닙니다. 많이 다쳤니? 그냥 실금 좀 갔습니다. 금방 퇴원합니다. 기다려라. 지금 가마. 전화는 끊어졌다. 임선화는 집무실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단순한 낙상. 조카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훈련장에서 다친 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짓밟힌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중장 계급장이 박힌 정복을 지나쳤다. 대신 구석에 걸어두었던 허름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집어들었다. 차 준비시킬까요, 군단장님? 부관이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개인적인 용무다. 수행원도 관용차도 필요 없어. 내 차로 간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약장도 별 3개의 계급장도 없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임선화는 차 키를 집어들고 집무실을 나섰다. 호랑이가 사냥감을 향해 발톱을 숨기고 접근하고 있었다. 제2장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 국군 철원병원의 공기는 무거웠다. 소독약 냄새와 섞인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임선화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병원 복도를 걸었다. 누가 봐도 면회온 평범한 가족이었다. 지나가는 간호장교들도 휠체어를 탄 병사들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305호 병실 앞. 그녀는 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그러나 듣기 싫은 목소리 때문이었다. 야, 임성훈. 너 깁스하니까 좀 편해 보인다. 훈련도 열외하고 꿀빠네. 비아냥거리는 말투. 임선화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병실 안에는 깁스를 한 조카 임성훈이 침대에 위축된 채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환자복 상의를 풀어헤친 박태석이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 그는 맹장 수술을 핑계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심심할 때마다 임성훈의 병실을 찾아와 괴롭히고 있었다. 박 병장님,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임성훈이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박태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파? 아프라고 찬 거야, 임마. 엄살 피우지 마. 야, 너 깁스에 낙서 좀 하자. 매직 어딨냐? 박태석이 주머니에서 검은색 유성 매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임성훈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흰색 깁스 위에 거침없이 글씨를 써내려갔다. 폐급, 병신, 집에 가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임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깁스 위로 번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임선화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가 알던 씩씩한 조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먹잇감만이 남아있었다. 임선화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다. 박태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어떤 놈이 문을 이렇게 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코트 차림의 여성이었다. 박태석은 순간 긴장했다가 그녀의 평범한 복장을 보고 이내 표정을 풀었다. 아, 깜짝이야. 뭐야, 아줌마는? 여기 면회 시간 아닌데? 박태석은 임선화를 잡상인이나 길을 잘못 든 면회객 정도로 취급했다. 임선화는 대꾸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임성훈의 침대 곁에 섰다.
성훈아, 에이, 이모, 여긴 어떻게? 임성훈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임선화는 조카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태석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네가 내 조카 다리에 저런 낙서를 했나? 박태석은 임선화의 기세에 잠시 눌리는 듯 했으나 곧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아, 성훈이 이모 되십니까? 인사오지게 박습니다. 제가 성훈이 아끼는 선임 박태석입니다. 이거요. 다 전우회로 응원 메시지 적어준 겁니다. 군대 문화를 잘 모르시나 보네. 박태석이 뻔뻔하게 웃으며 매직 뚜껑을 닫았다. 전우회라. 뼈를 부러뜨리고 모욕을 주는 게 요즘 군대의 전우회인가 보지? 임선화의 직설적인 말에 박태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뼈를 부러뜨려? 성훈이가 지 혼자 자빠진 거라니까요. 안 그래, 성훈아? 박태석이 눈을 부라리며 임성훈을 노려보았다. 무언의 협박이었다. 임성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네. 제가 넘어진 겁니다. 박 병장님 잘못 아닙니다. 조카의 비굴한 대답에 임선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가족 앞에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임선화는 180cm가 넘는 박태석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협박하지 마. 내 눈은 못 속여. 그리고 자네 아까 복도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네. 아버지가 연대장이라고 했던가? 박태석은 움찔했다. 들었으면 알겠네. 그래, 우리 아빠가 이 부대 연대장이다. 근데 뭐 어쩌라고. 아줌마가 찔러봤자야. 대개 조카 군생활 꼬이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걸. 박태석이 손가락으로 임선화의 어깨를 툭툭 쳤다. 감히 육군 중장의 몸에 손을 댄 것이다. 임선화의 눈썹이 꿈틀했다. 손 치워. 그 손가락 부러지기 싫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배기 살기가 담겨 있었다. 박태석은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이 여자가 진짜. 야, 너 지금 나 협박했냐? 아빠한테 전화해서 헌병대 부르라고 해야지. 그는 보란 듯이 스피커폰을 켰다. 아빠. 나야. 병원에 웬 미친 여자가 와서 행패를 부려. 나보고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느니 뭐라느니 난리도 아니야. 빨리 와서 좀 해결해줘.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어떤 년이 감히 내 아들을 협박해? 내가 지금 병원장 만나러 와 있으니까 금방 간다.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해. 전화가 끊어지자 박태석이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들었지? 우리 아빠 연대장님 지금 바로 오신단다. 아줌마 이제 큰일 났어. 임성훈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임선화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모, 제발 가세요. 연대장님 오시면 진짜 큰일 나요. 저 사람들은 법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임선화는 조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걱정 마라. 법이 안 통하면 군법으로 다스리면 돼.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구둣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비켜. 다 비켜.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말끔한 전투복 차림에 무궁화 3개가 박힌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제3보 병사단 예하 연대장 박철우 대령이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살기등등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침대 앞에 서 있는 임선화를 발견했다. 내년이냐? 내 아들에게 협박질을 했다는 게. 박철우가 임선화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뒤로 완전 군장을 한 헌병 2명이 따라 들어와 병실 입구를 막아섰다.
박태석이 쪼르르 아버지 뒤로 숨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아빠, 저 여자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사과도 안 해. 박철우는 임선화의 코앞까지 다가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사복을 입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민간인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는 몰라도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내 아들 털끝이라도 건드렸으면 넌 오늘 이 병원에서 못 나갈 줄 알아. 박철우의 고함에 병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임선화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개뼈다귀라. 자네 말을 참 함부로 하는군. 그 대단하신 연대장 계급장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말이야. 박철우 대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연대장인 자신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다. 그의 군 생활 30년 동안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존심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살이 난 기분이었다. 에이,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헌병,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공무집행방해, 상관 모독, 민간인 무단 침입.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유치장에 쳐넣어. 박철우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문을 막고 서 있던 헌병 2명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대는 연약해 보이는 30대 여성이고 죄목이라기엔 그저 말싸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대장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저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더 이러시면 저희가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헌병 중 하나가 임선화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탁! 임선화가 헌병의 손목을 가볍게 쳐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동작이었지만 헌병의 손목은 마치 쇠몽둥이에 맞은 듯 튕겨나갔다. 헌병이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관절의 급소를 정확히 노린 707 특수임무단 시절 몸에 밴 실전 격투술이었다. 임선화는 차가운 눈으로 헌병들을 쏘아보았다. 군인의 손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엄한 민간인 여자 팔 비틀라고 있는 게 아니야. 헌병들은 압도되었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훈련소 교관보다 더 살벌했다. 그들은 뒷걸음질 치며 연대장의 눈치를 살폈다. 박철우는 기가 막혔다. 이것 봐라. 이제는 헌병한테까지 손찌검을 해. 너 오늘 아주 끝을 보자. 내가 널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박철우가 직접 나서려 했다. 그는 덩치가 컸고 비록 배가 나왔지만 오랜 군 생활로 힘 꽤나 쓴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가 위협적으로 임선화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모, 안 돼요. 도망가세요. 침대에 누워있던 임성훈이 울부짖으며 몸을 날렸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그는 이모를 보호하기 위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박철우의 다리를 붙잡았다. 연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이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영창이든 뭐든 다 가겠습니다. 임성훈은 바닥에 엎드려 박철우의 군화발에 매달렸다. 깁스한 다리가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가 자신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박철우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임성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이거 안 나? 이 새끼가 미쳤나? 퍽. 박철우가 가차없이 임성훈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임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성훈아. 임선화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박철우와의 거리를 좁혔다. 짐승만도 못한 놈. 임선화의 손이 번개처럼 박철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밀어붙여 그를 병실 벽에 처박았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박철우의 몸이 벽에 강하게 부딪혔다. 100kg이 넘는 거구인 박철우가 50kg 남짓한 여성의 힘에 속절없이 밀린 것이다. 박철우는 숨이 턱 막혔다. 멱살을 쥔 임선화의 악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강철 집게가 목을 조르는 듯 했다. 커허. 너 뭐야? 박철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앞의 여자는 방금 전까지의 그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살기를 띤 눈빛은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었다. 내 조카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귀가 먹었나 아니면 대가리가 장식인가? 임선화는 박철우의 귀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뒤에서 구경하던 박태석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고 헌병들도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철우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갑이라고 믿었다. 너 이거 안나? 내가 누군지 알아? 사단장님 동생이야. 이 부대 주인이라고. 박철우가 발버둥 쳤지만 임선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단장? 그래, 그 잘난 형님 한번 불러보지. 동생이 민간인 여자한테 제압당해서 꼴사납게 벽에 붙어 있다고 이르란 말이야. 임선화가 멱살을 쥔 손을 획 밀치며 그를 놓아주었다. 박철우는 콜록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옷매무새가 헝클어지고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그는 도끼 어린 눈으로 임선화를 노려보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래.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형님. 아니, 사단장님 오시면 넌 진짜 죽은 목숨이야. 사살 명령이 내려져도 할 말 없는 줄 알아. 박철우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형님. 접니다. 철우입니다. 아니, 지금 병원에서 웬 미친 여자가 저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헌병들도 제압당했습니다. 총이라도 쏴야 할 판입니다. 네. 빨리 좀 와주십시오. 태석이도 지금 인질로 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는 잊지도 않은 사실까지 섞어가며 과장되게 보고했다. 전화를 끄는 박철우는 다시 기세가 등등해졌다. 들었지? 사단장님 지금 근처 골프장에 계시다가 바로 오신단다. 넌 이제 끝났어. 헌병대장이 아니라 헌병대 할아버지가 와도 넌 못 구해줘. 박태석도 덩달아 신이 났다. 아줌마 진짜 깡 하나는 좋네. 우리 큰아빠 성격 불같은 거 모르지? 별 2개가 뜨면 이 병원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야. 아까 나한테 손가락 부러뜨린다 어쩐다 했지? 아줌마 손가락 10개 다 부러질 준비나 해. 임선화는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바닥에 쓰러진 임성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카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었다. 일어나라 성훈아. 침대로 가자. 이모.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임성훈은 펑펑 울고 있었다. 다리의 고통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모가 저 무시무시한 권력자들과 척을 졌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사단장이 온다니. 그건 병사인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였다. 울지 마. 남자는 함부로 눈물 보이는 거 아니다. 임선화는 조카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 흐트러진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병실 입구를 바라보았다. 기다려보자. 그 대단하신 별 2개가 어떤 낯짝으로 오는지. 그녀는 병실 구석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 병실 한가운데 정확히 문을 마주 보는 위치에 놓았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기다리는 재판관의 모습이었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철우와 박태석은 구석에서 킬킬거리며 임선화의 최후를 상상했고 헌병들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임성훈만이 공포에 질려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다. 임선화는 눈을 감고 지난 707 시절을 떠올렸다. 테러범들에게 인질이 잡혔던 수많은 작전들. 그때마다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 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인질이 사랑하는 조카이고 테러범이 군복을 입은 양아치들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아프더라도 확실하게. 그녀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가 떠나가라 큰 고함이 들려왔다.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전체 차렷. 경례. 백골. 우렁찬 구호 소리가 병원 건물을 뒤흔들었다. 박철우가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박태석도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복도의 소란스러움이 절정에 달하더니 305호 병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헌병들이 양옆으로 도열하고 그 사이로 번쩍이는 정모를 쓴 중년의 장군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 제3보 병사단장 박진철 소장. 그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골프복 위에 급하게 야전 상의만 걸친 듯 목깃 사이로 화려한 색깔의 피케 셔츠가 살짝 보였다. 한 손에는 지휘봉 대신 골프 장갑을 벗어 쥐고 있었다. 아니 철우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민간인 하나 통제를 못해서 나를 불러. 내 티샷 타임 다 놓쳤잖아. 박진철은 들어오자마자 동생인 박철우를 나무랐다. 상황의 심각성보다는 자신의 여가 시간이 방해받은 것에 더 화가 난 눈치였다. 백골. 형님. 아니 사단장님.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저를 폭행하고 태석이를 협박했습니다. 헌병들도 손을 못 썼습니다. 박철우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진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폭행? 감히 연대장에게 손을 대? 어떤 년이야? 박진철의 시선이 병실 안을 훑었다. 그리고 병실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는 임선화에게 멈췄다. 임선화는 일어나지도 경례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박진철을 무표정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박진철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야?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사단장이 왔는데 앉아있어?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었나? 박진철이 지휘봉 대신 쥐고 있던 골프 장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임선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의는 사람에게 지키는 것이지. 군복 입은 양아치들에게 지킬 예의는 없네. 그녀의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사단장에게 양아치라니.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박철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태석은 저 아줌마 진짜 미쳤구나 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라? 양아치? 박진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게 진짜 간덩이가 부었구나. 야, 헌병대장 어디 있어? 당장 이 여자 수갑 채워. 내가 직접 군사법원에 넘겨서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까. 사단장의 불호령에 뒤따라 들어온 헌병대 소령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민간인을 군법으로 다스리기에는 절차가. 시끄러워. 내가 법이야. 이 부대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테러리스트 취급해서라도 잡아넣어. 반항하면 쏴버려도 좋아. 박진철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는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고
그 누구도 그에게 토를 달지 않았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독설을 날리는 꼴을 참을 수 없었다. 헌병들이 머뭇거리며 임선화에게 다가갔다. 임선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사단장이 법이라.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군. 그녀는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헌병들이 움찔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성우는 이모 안 돼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임선화가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자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계급장 여기 있으니 잘 보게. 임선화가 지갑을 펼쳐 박진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신분증이 번쩍였다. 박진철은 코웃음을 치며 신분증을 들여다보았다. 뭐? 국정원이라도 되냐? 경찰? 웃기고 있네. 그의 말이 뚝 끊겼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분증 속 증명사진은 분명 눈앞의 여자였다. 하지만 그 옆에 적힌 글자와 그 아래 박힌 계급장은 그의 상식을 파괴했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 중장 임선화. 그리고 선명하게 빛나는 별 3개. 박진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 내 직속 상관인 3군단장? 게다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다는 그 전설의 여장군? 이게. 박진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임선화는 지갑을 탁 닫으며 다시 품에 넣었다. 그리고 코트의 단추를 풀었다. 코트가 벗겨지자 그 안에는 아무런 계급장도 없는 검은색 터틀넥 셔츠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별 3개가 떠오른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의 눈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작전을 지휘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지휘관의 눈이었다. 제3보 병사단장 소장 박진철. 연대장 대령 박철우. 임선화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기관들은 상관을 보고도 경례를 하지 않나. 우르릉. 천둥이 치는 듯한 호통이었다. 박진철과 박철우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다. 군인의 본능이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빼 백골. 백골. 두 형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엉망이었다. 공포에 질려 손끝이 머리에 닿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덜덜거렸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박태성만이 멍하니 서 있다가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아, 아빠, 큰아빠, 왜 그래요? 저 여자가 뭔데? 닥쳐.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박철우가 박태석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다. 박태석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임선화는 천천히 박진철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박진철의 삐져나온 피케 셔츠 깃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근무 시간에 골프라. 아주 팔자들이 늘어졌군. 전방 부대 사단장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것도 모자라 민간인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군단장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박진철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임선화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몰랐으면 민간인 여자는 쏴 죽여도 된다는 건가? 자네의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가 이 부대를 망치고 있었군. 임선화는 고개를 돌려 박철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연대장. 자식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켰어. 아비의 계급을 믿고 전우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괴물을 키워냈으니 말이야. 박철우는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임선화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조카가 살려달라고 빌 때 자네들은 뭐라고 했나? 짓밟고 비웃었지. 똑같이 해주마. 그녀는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을 불렀다. 헌병대장. 예. 준장 김민수. 헌병대장은 차렷 자세로 관등 성명을 댔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지금 즉시 사단장 박진철, 연대장 박철우, 병장 박태석을 긴급 체포해라. 혐의는 직권남용, 근무지 이탈, 특수폭행교사 및 방조 그리고 상관 모독 및 협박이다. 내가 직접 고소할 테니 절차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처리해. 알겠습니다. 백골. 헌병대장이 신호를 보내자 대기하던 헌병들이 달려들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사단장과 연대장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군단장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빠, 큰아빠, 이게 뭐야? 박진철과 박철우, 박태석이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졌다. 병실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만이 남았다. 임선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린 듯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다. 임성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평범한 이모가 사실은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적인 장군이었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에이, 이모. 진짜 군단장님이세요? 임성운의 떨리는 목소리에 임선화는 빙글에 미소 지었다. 장군의 서슬 퍼런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다정한 이모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놀랐지? 임선화는 조카를 와락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이모가. 아니 군단장이 약속하마. 임성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이모에 대한 벅찬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임선화는 조카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썩은 뿌리는 아직 깊다. 남김없이 파헤쳐주마. 그녀의 시선은 창밖 멀리 보이는 3사단 본부를 향하고 있었다. 국군 철원병원에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제3군단 사령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다. 전날 밤 사단장과 연대장이 헌병대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군 내부 통신망을 타고 아름아름 퍼져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군단장 집무실. 임선화는 거울 앞에 섰다. 어제 입었던 허름한 코트와 터틀넥은 없었다. 대신 날 선주름이 잡힌 정복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깨 위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가 박힌 견장이 묵직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정모를 쓰고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조카를 걱정하던 이모가 아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얼음 마녀라 불리며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똑똑. 들어와.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백골. 군단장님,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법무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임선화의 인매가 살짝 비틀렸다. 벌써부터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군. 육군본부 법무실이라. 박진철 소장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 들라 해. 잠시 후 제3군단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이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표정은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현직 사단장과 연대장을 동시에 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군단장님 보고드립니다. 현재 박진철 소장과 박철우 대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체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 체포라고 주장하며 변호인 접견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헌병대장의 보고에 임선화는 책상 위에 놓인 지휘봉을 만지작거렸다. 불법 체포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지시한 체포가 불법이라는 건가? 그들은 군단장님께서 당시 사복 차림이셨고 정당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태석 병장의 폭행 건은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훈련의 일환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법무참모가 난처한 듯 말을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변호인단입니다. 박진철 소장이 선임한 로펌이 태산입니다. 군 판사, 군 검사 출신들이 질비한 곳이죠. 그들이 지금 육군본부 쪽에 줄을 대고 압력을 넣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감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권이 상급부대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임선화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박진철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는 사라졌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학연, 지연으로 얽힌 카르텔의 핵심 멤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재미있군. 전우의 다리를 부러뜨린 건 장난이고 상관에게 대든 건 정당방위다. 아주 소설을 쓰고 있어. 임선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들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법대로 해주지. 헌병대장. 예, 박태석 병장의 병실 압수수색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박철우 대령 측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영장 발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해.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그리고 내가 직접 군 판사에게 전화하지. 내 이름을 걸고 영장 받아내. 임선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3사단 예하전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한다. 기간은 무기한. 박진철 소장 부임 이후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 기록, 병영 부조리 설문지, 마음의 편지 원본까지 싹 다 긁어모아. 종이 한 장이라도 누락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들 옷 벗길 각오하라고 전해. 법무참모와 헌병대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군단 예하 사단 하나를 완전히 해체해서라도 뿌리를 뽑겠다는 전쟁 선포였다. 알겠습니다. 백골. 참모들이 물러가자 임선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철원의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성훈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모가 놈들의 썩은 동아줄을 모조리 끊어놓으마. 그 시각 3군단 헌병대 유치장. 박진철 소장은 유치장 안에서 팔짱을 낀 채 다리를 떨고 있었다. 수의를 입은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옆방에 수감된 동생 박철우 대령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상대는 군단장입니다. 그것도 그 독종 임선화라고요. 박진철이 코웃음을 쳤다. 야, 쫄지 마. 임선화? 걔가 707 출신이면 뭐해. 군대는 정치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한테 벌써 연락해놨어. 태산 변호사들이 곧 도착할 거다. 임선화 그년이 감정적으로 일 처리했다고 몰아가면 오히려 그년이 역풍 맞게 되어 있어. 박진철은 확신하고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삼성 장군이 이성 장군을 구속했다는 스캔들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윗선에서는 적당히 덮고 싶어 할 것이고 자신은 그 틈을 파고들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태석이 녀석이 좀 문제긴 한데 그건 김상병이랑 애들 입단속시키면 돼. 훈련 중에 사고였다고 입만 맞추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거야. 임성훈 그 새끼만 조용히 시키면 되는데. 박철우가 눈을 번뜩였다. 성훈이 놈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임선화가 이모라지만 우리가 합의금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회유하면 넘어오지 않을까요? 멍청한 놈. 임선화가 돈 때문에 이러겠냐? 자존심 싸움이야. 아무튼 두고 봐. 내일이면 공기가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고 있었다. 임선화는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숨통을 끊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 사냥개였다. 오후 2시 접견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박진철을 찾아왔다. 로펌 태산의 에이스 변호사, 전직 군 판사 출신 최 변호사였다. 사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오, 최 변호사. 왔는가? 빨리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임선화 군단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어요. 군 판사들에게 압박을 넣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 헌병들이 박태석 병장의 관물대와 휴대전화를 털고 있습니다. 뭐? 아니, 판사놈들이 미쳤나? 내 조카 물건을 함부로 뒤져. 임 군단장 기세가 워낙 흉흉해서 판사들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 변호사가 뜸을 들이다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병원 목격자들이 꽤 있어요. 사단장님께서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는 장면을 본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면 육군본부에서도 마냥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박진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막아야지. 자네가 돈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인데 꼬리 자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 박태석 병장. 그리고 박철우 대령선에서 마무리해야 사단장님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박진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동생과 조카를 버리라는 말인가. 하지만 자신의 별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방법을 말해보게. 그때였다. 접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임선화가 들어왔다. 그녀는 사복이 아닌 정복 차림으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작전 회의 중인가? 아주 감동적인 형제애를 나누고 있을 줄 알았더니 배신을 모의하고 있었군. 임선화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최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났다. 군단장님. 여기는 변호인 접견실입니다. 도청이나 난입은 불법입니다. 법? 자네가 법을 논할 자격이 있나? 전직 군 판사 출신이 범죄자들을 비호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임선화는 최 변호사를 무시하고 박진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박진철 소장. 자네가 믿던 육군본부 인사라인 지금 막 감찰 들어갔네. 자네가 골프장 회원권 상납한 내역 다 확보했거든. 박진철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무슨. 자네는 끝났어. 이제 남은 건 자네가 얼마나 추하게 발버둥 치느냐 아니면 깨끗하게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느냐 그 차이뿐이야. 임선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하게 말했다. 선택해. 동생과 조카를 팔아넘기고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셋 다 파멸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지킬지. 자네에게 양심 같은 건 없었나? 그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박진철은 망연자실하여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 변호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헛기침만 해댔다. 임선화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 내부에 깊게 뿌리 박힌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작정이었다. 다음 날 새벽 임선화는 3사단 예하 연대, 즉 박철우 대령이 지휘하던 부대를 불시에 방문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연병장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사전 예고 없는 군단장의 방문에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당직 사령이 허둥지둥 뛰어나오고 잠자던 간부들이 비상 소집되었다. 백백골, 군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시로 연대장 직무 대리를 맡은 부연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경례를 했다. 그는 박철우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환영은 필요 없다. 내무반 점호 내가 직접 한다. 임선화는 부연대장의 안내를 무시하고 곧장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주치는 당직병들이 사색이 되어 벽에 붙었다. 생활관 문을 열자 후끈한 공기와 함께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자다가 깬 병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대로 있어. 편히 쉬어. 임선화는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생활관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관물대, 눅눅한 침구류, 그리고 구석에 놓인 청소 도구함. 그녀의 시선이 한 관물대에 멈췄다. 병장 박태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곳이었다. 비어 있어야 할 관물대였지만 안에는 온갖 사제 물품들이 가득했다. 고급 화장품, 밖에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 그리고 양주병까지. 부연대장. 예, 중령 김철수. 이게 뭔가? 병사가 내무반에서 양주를 마시고 태블릿을 쓴다. 이걸 몰랐다고 하진 않겠지? 부연대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그것이 박 병장이 워낙 연대장님 아들이라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방조한 거겠지. 직무유기다. 헌병 이거 다 압수해. 임선화의 지시에 수행하던 헌병들이 박태석의 물건을 모조리 수거했다. 그때 구석에서 한 병사가 쭈뼛거리며 손을 들었다.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한 앳된 모습의 일병이었다. 군단장님. 부연대장이 눈을 부라리며 병사를 노려보았다. 야, 김일병. 군단장님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손 내려. 가만 있어. 말해봐라 일병. 임선화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병사에게 다가갔다. 김일병은 부연대장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김일병, 너 미쳤어? 부연대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임선화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부연대장을 꽂았다. 입 다물어. 한 번만 더 병사를 위협하면 자네도 저 수거함에 같이 넣어버리겠네. 서슬퍼런 경고에 부연대장은 입을 다물었다. 임선화는 김일병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괜찮다. 여기는 나 말고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말해보렴. 김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매트리스 밑을 가리켰다. 박태석 병장이 시켜서 숨겨둔 게 있습니다. 헌병이 매트리스를 들어올리자 얇은 공책 한 권이 나왔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내용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했다. 그것은 일종의 채무장부였다. 김일병 PX 냉동 3회 상납 미이행시 구타 이 상병 휴가증 양도 각서 박 이병 아버지 회사 면세점 상품권 상납. 박태석은 단순히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었다. 병사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 부모의 재력까지 이용해 입속을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연대장인 아버지의 묵인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임선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조폭 집단이나 다름없었다. 이걸 다 박태석이 시켰나? 네. 안 하면 때리고 연대장님한테 말해서 영창 보낸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김일병이 울먹이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저도 있습니다. 제 관물대 뒤에
저는 세탁실 천장에 숨겨두라고 했습니다. 본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공포가 군단장이라는 거대한 보호막 앞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병사들은 앞다투어 박태석과 간부들의 비리를 고발했다. 연대장이 회식비를 병사들에게 전가한 사실, 사단장이 방문할 때마다 병사들의 사비로 선물을 준비하게 한 사실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다. 임선화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지만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헌병대장 다 받아 적어. 녹음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모든 증언이 저들을 파멸시킬 증거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연대장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는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려 했다. 어디 가나 부연대장. 임선화의 목소리가 그의 뒷덜미를 잡았다. 자네도 조사받아야지. 공범 아닌가?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불의를 행한 것도 죄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명령에는 거부할 의무도 있어. 자네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했어. 임선화의 일갈에 부연대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연병장에 모인 전 장병들 앞에서 임선화는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수천 명의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병사들의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제3군단장 중장 임선화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는 끝났다.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의 조카가 당한 일이라서가 아니다. 너희 모두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조카이고 형제이기 때문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군단장이 직접 그것도 자신의 조카 이야기를 꺼내며 부조리 척결을 선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약속한다. 내 군복을 걸고 다시는 이 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병사가 없도록 하겠다. 너희는 나라를 지키러 온 것이지 간부들의 노예가 되러 온 것이 아니다. 이상. 임선화가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이어 연병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와! 군단장님 만세! 병사들은 진심으로 환호했다. 그들의 환호성 속에 임선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절반 왔다. 현장 증거는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위에 다리를 틀고 있는 진짜 몸통, 박진철 소장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박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며 부관에게 지시했다. 육군 본부로 간다. 참모총장님을 뵈어야겠어. 사태는 이제 3사단을 넘어 육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 임선화는 더 큰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육군 본부의 아침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다. 제3군단장 임선화 중장의 3사단 숙청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파장이 군 수뇌부까지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선화가 탄 관용차가 본청 현관에 도착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의전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인사참모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선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만날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을. 인사참모부장실. 육군의 모든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력자 김정호 중장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구속된 박진철 소장의 육군사관학교 직속 선배이자 군 내 사조직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인사참모부장님 부르셨습니까?
임선화가 경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김정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오, 임 장군.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차 한잔하게. 용건만 듣겠습니다. 3, 4당 관련입니까? 김정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임선화의 단도직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미소를 거두고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임 장군. 자네 이번 일 처리가 너무 거칠어. 현직 사단장과 연대장을 긴급 체포하고 사단 전체를 이잡듯이 뒤진다며? 군의 위신이 말이 아니야. 밖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콩가루 군대라고 손가락질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위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범죄자를 감싸는 것이야말로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입니다. 허 말은 청산유수군. 하지만 박진철 소장은 그렇게 쉽게 내칠 사람이 아니야. 그 친구 군내에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정치권. 아니. 윗선에서도 좋게 보는 인재야. 이번 한 번만 덮고 가자고. 박 소장이 옷 벗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게. 자네 조카한테는 섭섭지 않게 보상하겠다고 하더군. 역시나였다. 회유와 압박. 김정호는 박진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부른 것이었다. 임선화는 차갑게 웃었다. 보상이라. 제 조카의 부러진 다리와 짓밟힌 자존심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 4단 병사들이 당한 그 수많은 갈취와 폭행은 얼마로 막으실 겁니까? 저는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사참모부장님께서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칼끝은 성역이 없습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봐, 임선화. 자네 지금 선배한테 협박하는 건가? 3군 단장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그리고 제 군복은 국가가 입혀준 것이지 부장님이 입혀준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임선화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뒤에서 김정호가 거기 서지 못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뒤에 찾아왔다. 임선화가 계룡대를 빠져나와 부대로 복귀하던 중 부관이 다급하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기사가 떴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속보가 떠 있었다. 단독 여성 군단장의 갑질, 내 조카 건드렸다며 사단장 폭행 및 감금 논란.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임선화가 조카의 부상을 핑계로 병원에 난입해 무고한 연대장과 사단장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헌병을 동원해 불법 감금했다는 것이었다. 박태석의 가혹행위나 비리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 있었다. 심지어 임선화가 박철우 대령의 멱살을 잡고 있는 폐쇄회로 화면 캡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고위장성의 폐악질이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났다. 별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사적인 감정으로 사단장을 구속해? 미쳤네. 여자가 장군 되니까 군대가 개판이다. 임선화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법무법인 태산과 김정호 라인의 합작품이 분명했다. 여론을 이용해 자신을 매장시키고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수작이었다. 비열한 놈들. 임선화는 태블릿을 덮었다. 차 돌려. 네.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간다. 국방부 브리핑룸. 하지만 군단장님. 상부의 허가 없이 언론 접촉을 하시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지금 불이 났는데 허가받고 물 뿌리나? 내가 직접 끈다. 그리고 헌병 대장에게 연락해. 어제 확보한 장부와 병사들 진술 영상, 원본 파일 가지고 국방부로 오라고 해. 임선화는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다면 기꺼이 진흙탕에 들어가 놈들의 목을 비틀어버릴 작정이었다.
2시간 후 국방부 브리핑룸.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예고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임선아가 단상에 섰다. 그녀의 정복 차림은 단정했고 표정은 비장했다. 제3군단장 임선아입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다. 대신 정면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금 전 보도된 기사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 군에 기생하는 암적인 존재들을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기자석이 술렁거렸다. 임선화는 헌병대장이 가져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3사단 연대 내무반에서 발견된 상납 장부와 모자이크 처리된 병사들의 피 맺힌 증언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태석이 병사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간부들이 이를 어떻게 묵인하고 착취했는지 적나라한 실태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박태석과 박철우 대령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아빠, 그년이 나 협박해. 빨리 와서 처리해줘. 내가 가서 밟아줄 테니 걱정 마라.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갑질 장군이라는 프레임은 순식간에 깨졌다. 대신 부패한 군벌 가족의 민낯이 드러났다. 저는 조카의 이모로서 분노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장군으로서 분노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는 자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제 군복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임선화의 당당한 선언은 생중계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참군인 사이다 장군이라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실에서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김정호 중장은 찻잔을 집어 던졌다. 저 독종이 기어코 이를 저질러.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임선아가 쏘아 올린 공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했다. 국방부 브리핑의 여파는 강력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육군본부 감찰실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가 투입되었다. 김정호 중장을 비롯한 비호 세력은 몸을 사리며 꼬리를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구속된 세 사람 박진철, 박철우, 박태석을 신문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3군단 헌병대 조사실. 임선화는 직접 취조실로 들어갔다. 맞은편에는 수의를 입은 박철우가 앉아 있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박철우 대령. 아니 이제 곧 전역하게 될 민간인 박철우 씨라고 불러야 하나? 임선화가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를 툭 던졌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태석이가 애들을 괴롭힌 건지 혼자 한 짓이고 나는 바빠서 신경을 못 썼을 뿐이라고. 직무유기는 인정하지만 폭행교사는 아니야. 박철우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꼬리 자르기 해서라도 본인은 살아남겠다는 심산이었다. 참 추하군. 자식 핑계를 대다니. 그런데 이거 어쩌나. 자네 아들 박태석이 옆방에서 아주 술술 불고 있던데. 임선화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박태석은 겁에 질려 울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철우에게는 이 한마디가 치명타였다. 뭐라고? 태석이가 뭐라고 했는데? 자네가 시켰다고 하더군. 병사들한테 상납받은 면세점 상품권 양주. 그거 다 아빠한테 갖다 줬다고. 그리고 자네가 사단장에게 상납할 골프채 산다고 돈 걷어오라고 시켰다던데. 거짓말. 그 미친놈이 지 살자고 아비를 팔아? 박철우가 흥분해서 책상을 내리쳤다. 임선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부전자전이지. 자네도 살려고 아들을 팔고 있잖아. 안 그래? 임선화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박철우의 눈을 직시했다. 잘 들어.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해. 자네 형인 박진철 소장 지금 변호사 불러서 모든 책임을 자네와 자네 아들에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네.
자기는 몰랐다. 동생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닌 거다. 이렇게 말이야. 형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아까 김정호 중장도 손 떼더군. 썩은 동아줄은 이미 끊어졌어. 자네 혼자 독박 쓰고 감옥에서 10년 썩을 텐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형의 비리를 불고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텐가? 선택해. 이것은 707 시절 임선화가 대테러 협상에서 주로 쓰던 죄수의 딜레마 전술이었다. 신뢰가 없는 범죄 집단은 이익 앞에서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었다. 박철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형에 대한 믿음과 본인의 안위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간이 없어. 5분 뒤면 박진철 소장을 소환할 거야. 그가 먼저 자네를 지목하면 자네는 끝이야. 임선화가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4. 사실은 박철우가 입을 열었다. 형님이 시켰습니다. 사단장 취임하고 나서 진급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대 운영비랑 부식비 횡령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태석이가 병사들 뜯어낸 돈도 일부는 형님한테 갔습니다. 드디어 터졌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대규모 횡령과 뇌물 사건으로 비화되는 순간이었다. 증거는? 제 개인 금고에 있습니다. 형님한테 돈 전달할 때마다 녹음해둔 파일이랑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거 드리면 저는 좀 선처해 주시는 겁니까? 임선화는 차갑게 대답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적어도 아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파렴치한 아비로는 남지 않게 해주지. 박철우의 자백을 확보한 임선화는 곧바로 박진철 소장의 조사실로 향했다. 박진철은 태산 로펌의 최 변호사와 함께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 최 변호사가 입을 열자마자 임선화가 녹음기를 틀었다. 형님, 이번에 거둔 돈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철우야. 이번에 인사참모부장 만나려면 좀 더 필요해. 병사들 급식비 좀 더 쥐어짜봐. 박철우와 박진철의 육성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박진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최 변호사마저 입을 다물었다.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자, 박진철 소장.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텐가? 에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박진철이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장군이 아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동생과 조카까지 팔아먹으려 했던 추악한 노인일 뿐이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리고 내 조카와 수많은 장병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지. 임선화가 조사실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섰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불명예 전역과 차가운 감방 바닥뿐이야. 당신이 누리던 그 모든 특권 오늘부로 끝이다. 박진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거대한 태산 같았던 그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조사실을 나온 임선화는 긴 복도를 걸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조카 임성훈을 만나러 가야 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속한 대로 세상이, 군대가 조금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군사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 회원들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 현직 사단장과 연대장, 그리고 병사로 이어지는 일가족의 조직적 비리와 가혹행위를 심판하는 자리였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박진철 전 소장, 박철우 전 대령, 그리고 박태석 전 병장.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백골 부대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진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고 박철우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박태석은 겁에 질려 훌쩍거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진철. 육군 소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부대 예산을 횡령하고 진급 청탁을 위해 뇌물을 공유하였으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였다. 이는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다. 이에 피고인 박진철을 징역 7년에 처하며 재정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땅, 땅, 땅. 판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철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하자 교도관들이 그를 부축했다. 그의 어깨에서 가상의 별 2개가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어 박철우에게는 징역 5년, 박태석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박태석에게는 가혹행위와 금품 갈취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병사 신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내려졌다. 안 돼.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아빠가 시켰다고. 박태석이 울부짖으며 난동을 피우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박철우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탐욕이 불러온 일가족의 파멸이었다. 방청석 맨 뒷자리 모자를 눌러 쓴 임선화는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은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임선화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군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이번 사건이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선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이크 앞에 섰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죗값을 치르게 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다만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복 입은 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친 임선화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철원으로 가자. 군단장님, 병원으로 가십니까? 아니. 3사단 연대 본부로 간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임선화가 도착한 곳은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 연대였다. 연대장과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부대는 어수선했다. 하지만 임선화의 방문 소식에 병사들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환영의 눈빛이었다. 임선화는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앞줄 용기를 내어 박태석의 비리를 고발했던 김일병과 내부 고발자들을 불렀다. 그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보복이 두려워 잔뜩 위축되어 있었다. 임선화는 단상에서 내려와 김일병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병사의 손이었다. 김일병. 그리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준 여러분. 임선화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너희는 동료를 팔아먹은 밀고자가 아니다. 너희는 전우를 지키고 병든 부대를 구해낸 진정한 영웅이다. 내가 군단장으로 있는 한 그 누구도 너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리지 못할 것이다.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그녀는 김일병의 어깨에 자신의 별이 그려진 지휘관 코인을 쥐어주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며 기억해라. 군단장이 항상 너희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김일병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주변의 병사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곧 함성이 되어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썩은 살이 도려내진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임선화는 병원으로 향했다. 임성훈의 병실은 이제 고요했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받고 있는 조카의 뒷모습이 보였다. 성훈아, 임성훈이 뒤를 돌아보았다. 퉁퉁 부었던 얼굴은 많이 가라앉았고 깁스한 다리도 제법 익숙해 보였다. 이모, 뉴스 봤어요. 다 끝난 거죠? 임선화는 침대 옆에 앉아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다 끝났다. 놈들은 감옥에 갔고 부대는 정상화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임성훈은 한참 동안 이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모, 저 군대가 무서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맘대로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맞아도 참아야 하고. 그게 군대인 줄 알았어요. 임선화의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런데 이모를 보고 그리고 오늘 판결을 보고 알았어요. 나쁜 건 군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임성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이모. 아니, 군단장님. 저를 그리고 우리 부대를 지켜주셔서요. 임선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조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이제 푹 쉬어. 남은 군 생활은 이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이 너를 지켜줄 테니.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밤이 지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철원에 매서운 칼바람이 잦아들고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오르는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한탄강의 물줄기가 풀리듯 제3보 병사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늘은 임성훈이 전역하는 날이었다. 본래 의가사 제대를 할 수도 있었지만 임성훈은 끝까지 만기 전역을 고집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 남은 복무 기간을 행정병으로 성실히 채운 것이다. 도망치듯 떠나기보다 당당하게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그의 의지였다. 위병소 앞. 전역하는 병사들이 동기들과 행가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임성훈도 밝은 표정으로 위병소를 걸어 나왔다. 다리에는 더 이상 깁스가 없었지만 아직 걸음걸이는 조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성훈아, 고생했다. 연락해라. 임 병장님 나가서 꼭 성공하십시오. 후임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예전처럼 괴롭힘이나 눈치를 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성훈은 후임들을 향해 씩씩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위병소를 빠져나온 임성훈이 두리번거렸다. 가족들이 마중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타라 민간인. 임선화였다. 오늘은 군복이 아닌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스카프를 두른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특유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이모. 와, 진짜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임성훈이 활짝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탔다. 내 새끼가 전역하는데 군단장이 안 오면 쓰나. 오늘 휴가 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차는 철원의 국도를 시원하게 달렸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임성훈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긋지긋했던 곳,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극복해낸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이모, 저 사실 복귀하고 나서 좀 걱정했거든요. 애들이 저를 내부 고발자라고 싫어하면 어쩌나 해서요. 그래서? 싫어하더냐? 아니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 덕분에 악습이 사라져서 살 것 같다고. 김일병은 저 갈 때 울기까지 했어요. 임선화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정상이야. 용기는 전염되는 법이거든. 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부대 전체를 바꾼 거야. 넌 자랑스러운 내 조카이자 훌륭한 군인이었다.
헤헤, 군단장님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임성훈이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차는 어느새 한적한 산사 입구에 도착했다. 지리산은 아니었지만 철원 근교의 고즈넉한 사찰이었다. 밥 먹기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다. 임선아와 임성훈은 경내를 천천히 걸었다.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임선아는 대웅전 앞에 서서 합장했다. 임성훈도 따라 손을 모았다. 성훈아, 군대에서 겪은 일 잊으라고는 안 하겠다. 하지만 그 기억이 너를 갉아먹는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임선아는 조카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그녀 역시 숱한 전장을 누비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섰다. 조카도 그러기를 바랐다. 네, 이모. 저 이제 안 도망칠 거예요. 박태석 그 자식. 아니, 그 사람들 보면서 배웠어요. 힘은 약한 사람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걸요. 저도 이모처럼 멋진 어른이 될게요. 임성훈의 눈빛은 더 이상 3개월 전 병실에서 떨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여물어 있었다. 임선아는 그런 조카가 대견해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 가자.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사주마. 소주도 한잔 할까? 오, 콜입니다. 군단장님이 사주시는 술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사찰을 내려오는 길 임선화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부관이었다. 김소령. 무슨 일이야?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휴가 중이신데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차기 작전 사령관 후보로 군단장님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복귀하셔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선화는 피식 웃었다. 쉴 틈을 주지 않는 군대였다. 알았다. 저녁 먹고 복귀한다고 전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멀리 앞서 걷고 있는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없는 동안 부대 관리 잘해라. 병사들 밥 잘 챙겨 먹이고 아픈 놈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임선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맑고 상쾌한 공기였다.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그리고 자신이 구해낸 병사들이 그녀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을 테니까. 성훈아, 같이 가. 임선아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카를 향해 뛰어갔다. 트렌치코트 자락이 봄바람에 날개처럼 휘날렸다. 그녀의 얼굴에 핀 미소는 그 어떤 훈장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별은 어깨 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빛나는 법이다. 그녀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